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분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사 시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싸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정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입니다. 인간의 모습은 감춰 주시옵시고 사람의 소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꼭 알아야 될 말씀만을 이 시대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부분들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치와 사회, 경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를 도와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계대전과 성경의 예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유라시아 지역을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구속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런 일들, 시대적인 현상을 보기를 시작하면 우리의 구속 받을 날이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공화국 주체 국가들의 연합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바로 공화국 주체국들입니다. 전쟁에 참가할 소련 연방 국가들의 연합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어요.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소련 연방들이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정확하게 3년 만에 해체됩니다. 그런데 지금 소련 연방들이 다시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다시 연합하게 된 계기가 미국의 횡포 때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익권을 따라서 국가들이 서로 연합을 하고 있는데 다름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원치 않아도 성경 말씀의 이혼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쟁의 리더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러시아 연방, 과거 소련의 연방 국가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제 전쟁에 출정하게 될 것입니다. 유라시아 국가연합에 대해서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이하에서 예언하는 것들은 바로 오늘날의 유라시아 지역입니다. 유라시아 지역이 좁게는 유럽 연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유럽과 아시아가 과거의 로마의 지역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고대 로마 지역의 국가에서 결국은 마지막 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유라시아가 있고 유라시아 중에서도 격전지가 될 장소가 바로 중앙아시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제르바이잔이라든가 여러 국가들 많이 작은 그런 국가들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이런 국가들이 사실은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인데 이런 국가들이 그전에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국가들인데 두각을 드러내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전쟁 참가국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루지아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에스겔이 말씀에 예언한 것을 보면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2000년 동안에 한 번도 그들은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연합한 적이 없었던 국가들이 처음으로 지금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 국가들이 어디냐 하면 러시아와 중국과 인도인데요. 이 세 개 국가만 해도 말이죠. 전 세계 지표면에
세계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국가가 여기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지표면의 44%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와 인도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국민 총생산의 22%를 차지하는 국가가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주체 국가들이 되면서 그 다음에 과거 소련 연방 국가들이 연합하게 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를 살펴보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러시아와 중국은 나토의 동진. 나토가 동쪽을 향해서, 나토는 유럽연합을 가리키겠죠. 미국과 유럽연합. 자, 러시아와 중국은 나토가 동진을 해오면서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상하이 협력기구라는 것을 창설합니다. 그래서 다자주의를 통한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참 상당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안보협력 체제, 다자주의를 통해서 안보협력 체제로 가겠다. 그래서 푸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 달러의 독재를 허락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해서 중앙아시아로 진출하기 때문에 내가 두고 보지 않겠다. 그래서 러시아판 유럽연합입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에서 유로와 달러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와 오일 등을 루블, 러시아 돈이죠. 루블화로 결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달러는 어떻게 되죠?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겁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의 달러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적어도 세일가스를 판매하려면 배럴당 120불 이상 팔아야 되는데 손해를 보면서 50불에 팔고 있어요. 그 이유는 미국의 달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달러의 가치를, 서로 돈의 전쟁, 쩐의 전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거대한 시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면 거의 모든 대부분의 제품들이 중국 제품이에요. 그래서 중국 제품이 미국을 휩쓸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제품을 트럼프 같은 경우에 더 이상 이제 제한을 시키자, 막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중국에서 막대한 그런 거대한 시장, 막대한 인력, 그리고 엄청난 자본력 이런 것 가지고 중국이 국내 시장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것을 막자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보호하자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아시아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하면서 중국은 뭘 말합니까? 아시아 집단 안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문에서 이런 거 많이 보시는데 그냥 들어서 넘기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강대 국가들의 지금 편먹기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강대 국가들이 서로 있잖아요. 지금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방과 그리고 그 다음에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공화국 주체 국가들이 서로 양대 국가로, 양대 축으로 나누어지면서 그 다음에 각국의 국가들은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시아 일은 아시아인이 수행하고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인이 처리하며 아시아 안전은 아시아인이 지켜야 한다. 아시아는 하나가 번영하면 모두가 번영하고 하나가 손해보면 모두가 잃는 운명 공동체가 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중국에서 말하는 안보구상입니다. 그래서 연합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은 또 사실입니다. 더 이상 미국이 아시아에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시아인은 아시아인끼리 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안나가 아시는 대로 얼마 전에 세계 기축통화에 합류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갑자기 저렇게 급성장을 하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자, 일본과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나라는 일본 그리고 중국 주변 국가들과 함께 해야 되는 운명 공동체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요, 실톤 적통 간에 양쪽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상태가 어느 정도냐 하면 두 마리 사자 사이에 끼어서 힘없는 동물로서 이쪽에서 물리면 그쪽에서 물리고 이쪽에서 물면 물리는 그런 힘없는 동물의 상태입니다. 한쪽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미국이 있어요. 또 한쪽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양쪽에 끼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두 마리 사자 사이에서 미국과는 말은 다르게 합니다. 미국은 동맹관계다, 친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다. 그 말입니다. 말만 바꾼 것뿐이에요. 양쪽에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한국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자주의가 뭐냐는 거죠. 다자주의.
지금 개별 국가가 이제는요, 무역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세계 수준의 협의체를 두고서 가치 체계나 규범이나 절차 따위를 각국이 준수하고 조율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개인 국가가 스스로 혼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유기체적으로 묶여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뭡니까? 글로벌리즘이에요. 글로벌리즘이 뭡니까? 세계화입니다. 세계화가 바로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구상하는 하나의 단일 정부를 가리킵니다. 경제 용어로 그냥 다자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수입과 수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도 독립적으로 살아 생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기체적으로 지금 다 국가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럽연합과 비슷한 성격의 유라시아 경제연합, 독립국가연합,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이런 것들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관계 속에서 실질적인 교역량을 증대시키는 일을 통해서 국가 간에 서로 상호 의존하게 하는 시스템. 그래서 지금 그 중앙아시아 쪽에서는, 유라시아 쪽에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서로 연합하고 있는데, 국가들 간의 군사, 경제, 안보 등에서 서로 쌍무적인 협력 관계, 동반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중앙아시아를 새로 떠오르는 블루 오션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에너지의 보물 창고입니다. 그 보물 창고, 특히 카스피해를 중심으로 이런 보물 창고들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강대 국가들이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약한 국가들을 서방화시켜요. 공산주의 국가들을 해체시키는 일을 신세계 질서가 했습니다. 해체시킨 후에 그들 국가들을 공략을 한 겁니다. 그 공략한 것이 뭐냐면 공산주의의 민주주의 바람을 불어넣은 거죠. 그래서 그 민주주의 바람을 불기 시작하면서 아랍의 봄이다 뭐 하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군사 쿠데타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내전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내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대로 국가와 국가끼리, 민족과 민족끼리, 순위파, 시아파 같은 민족끼리 싸움을, 전쟁을 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자, 서방 국가들이 계속해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오고 있으니까 러시아는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송유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르드 스트롬이라는 건데 이것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이 주도한 것인데 이것을 막아버리고 러시아는 새로운 남부 스트림 파이프 라인을 건설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에너지 전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기존의 송유관 가스밸브를 잠궈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유럽에는 가스를 통해서 그 겨울에 그 온도를, 가스를,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전부 거의 다 전기를 사용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가스를 사용해서 난방하더라고요. 근데 유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그 가스 밸브가 있어요. 러시아가 왜 그러냐면 천연가스라든가 러시아에 많은 오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유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송유관이 굉장히 길게 가죠.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잠궈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럽은 얼어 죽게 됩니다. 유럽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새로운 파이프 라인을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60%의 만일에 기존의 그 노르드 스트림이라는 기존의 그 송유관을 차단을 시켜버리면 유럽의 60%가 가스 공급을 못 받는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겨울에 난방할 수 없지요. 취사할 수 없지요.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제는 곤두박질 치게 되고 공장문은 닫게 될 것이고 실업률은 예상하건대 4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라시아를 통과하는 그 패권 국가들의 파이프 라인입니다. 그냥 쭉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강색과 파란색 실선이 보이죠. 러시아 파이프 라인이 지나가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빨강 점선과 파란색 점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방 나토가 주도하는 파이프 라인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가스관이고 파란색 점선은 러시아가 추진하는 남부 스트림. 그러니까 북부 노드 스트림을 차단하고 남부 스트림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송유관 대신에 전쟁 참여 국가들이 있어요. 그 참여 국가들 중에 터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등을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송유관을 가스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석유 에너지를 통해서 유럽을 나토 국인 유럽을 완전히 길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런 이권 문제로 굉장히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 우크라이나는요, 자국의 영토를 통과하는 러시아 가스관 그 수수료를 매년 20억 챙겼다고 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소련이 해체되면서 남겨진, 그러니까 소련 연방이었던 국가입니다. 그러면서 소련이 해체되면서 남겨진 핵무기가 있었어요. 핵무기로 전 세계 3위의 핵미사일 국가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러시아의 제재로 그 핵을 빼앗기게 됩니다. 러시아로 넘어가면서 러시아의 핵우산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렌지 혁명이라는 혁명이 있어요. 그것이 서방화를 위한 혁명인데 이 혁명을 통해서 과거의 친러시아 집권 세력을 잃게 되고 친서방화됩니다. 말하자면 유럽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탈러시아, 친서방화 성격을 띠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크림반도를 빼앗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빼앗겨버립니다.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 아멘. 성취되고 있어요. 아멘. 세계 주요 국가의 석유 생산량 보겠습니다. 석유는요, 눈 뜨는 순간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도표의 맨 위에 한번 보십시오. 맨 위에 연한 붉은색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빨간색은 미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1위인데요. 미국이 2위입니다. 근데 미국이 2014년 이후에는 사우디를 능가해서 현재는 세계 1위 석유 생산 국가가 되었습니다. 노란색은 3위로서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과 캐나다가 있는데 러시아가 비록 3위지만 러시아 원유와 가스는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막으면 유럽을 길들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열강들의 에너지 전쟁 틈새에서 북한은 어느 편에 서느냐? 러시아 사할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산을 경유해서 북한 나진으로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서 그 천연가스 등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한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남한은 어디서 가스를 들여오느냐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러시아의 눈치를 보면서 러시아 천연가스의 가격에 반밖에 되지 않는 미국의 세일가스를 수입하고 있어요. 이 세일가스는요, 아주 깊은 데서 올라오는 그런 가스입니다.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 가스나 일반 오일과 달라요. 그래서 채취하는데 굉장히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50불, 배럴당 50불만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국은 손해보면서 이 가스를 오일을 팔면서 그리고 미국의 달러화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난 서울경제신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문에서 정확하게 이 시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뒀습니다. 사우디 석유관, 이란 접근 차단, 불붙는 석유전쟁, 홍해 지중해 스메드 루트 봉쇄, 이란 유럽 원유 수출, 빨간불. 이란은 미국과 좀 가까운 편입니다. 러시아와도 군사동맹을 맺고 있지만 에너지에 있어서는 미국과 상당히 가까운 입장에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기존의 친이스라엘 정책을 이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과는 거리를 두고
이란과 가까워진 그런 상태입니다. 중동의 양대 맹주이자 앙숙인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물밑에서 석유 석유 간 전쟁을 벌이고 있다. 사우디가 이란이 원유를 유럽으로 수출하기 어렵도록 홍해에서 지중해로 이어지는 석유관에 대한 이란의 접근을 차단하였다. 올 1월 서방의 경제 제재가 해제됐지만 이란의 글로벌 원유 시장 복귀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3월 24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이집트의 육상 석유 수송 경로인 수메드 파이프라인의 마지막 관문이자 지중해 시디 케르리 항구에 있는 원유 저장 탱크를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제재 이전 이란은 홍해 이집트의 아인수쿠나 항구, 수메드 파이프라인, 시디 케리르 항구 루트를 통해 원유를 유럽으로 수출했다. 이 경로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이란은 대형 유조선이 통과하지 못하는 데다 비용도 비싼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거나 한 달이나 더 걸려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 지중해로 들어가야 한다. 이란이 저장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사우디의 입김 때문에 분석된다. 근데 미국과 사우디가 또 가깝습니다. 수메드 석유관 루트의 지분은 이집트가 절반, 나머지는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각각 15%씩 카타르가 5%를 가지고 있다. 모두 순위파 국가들로 시아파인 이란과 관계가 좋지 않다. 특히 사우디는 이란과 시아파인 바사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 붕괴 등을 놓고 사상권권 대립하고 있고 국제유가 상승과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이란의 증산을 막으려 하고 있다. 좀 많이 어렵지요? 그래도 다 듣고 나면 이해가 좀 될 것입니다. 이날 블룸버그에 따르면 다음 달 17일 카타르 도하에서 산유량 동결을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산유국 회의에도 석유 수출 기구 회원 13개국 가운데 시아파인 이란과 리비아만 불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은 경제 제재 이전인 하루 400만 배럴 생산에 도달할 때까지 증산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란은 계속해서 많이 증산해서 많이 팔아먹겠다는 것이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막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수메드 석유관이란 이란의 아킬레스건을 찾은 것이다. 최근 블룸버그는 이집트와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사우디의 지역 라이벌이 이란의 석유 선적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적 갈등이 원유시장 쟁탈전을 심화시키고 있다. 수메드 석유관 루트가 계속 막힐 경우 이란의 유럽 수출도 큰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제재 이전 이란의 유럽 원유 수출량은 하루 80만 배럴로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다. 로이터는 이란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올 1월 이후 이란이 프랑스 석유업체 토탈에 1100만 배럴, 스페인 셉사와 러시아 리타스코에 각각 200만 배럴, 100만 배럴을 판매했지만 일부 물량은 다음 달 중순 전에는 유럽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구나 미국의 경제 제재는 아직 유지되고 있는 탓에 대다수 유럽 기업들도 금융 불이익, 법적 논란 등을 우려해 이란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 이란의 증산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대형 원유업체인 그리스의 헬레닉 페트롤리움, 영국의 로열 더치셀, 이탈리아의 에니를 비롯해 원유 중개업체인 비톨, 글렌코 등도 이란산 원유 수입을 재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판매를 기다리며 해상 저장 탱크에 비축된 이란산 원유 물량은 4,500만 톤에서 5천만 배럴로 제재 해제 이전과 차이가 거의가 없다는 게 로이터의 설명이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요한 이유는 이란의 그 생존 목적은, 이란 국가의 생존 목적은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석유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가질수록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갈 것이며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 러시아가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함께 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이 이란의 말하자면 원유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미국이 왜 풀어줬을까요? 미국이 풀어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일가스를 증산하면서 바로 중동에서 원유 가격을 미국 달러가 잡기 위해서 이란의 석유를 풀어준 겁니다. 풀어주면서 같이 어떻게 해요? 중동에 있는 산유국들을 잡기 위해서,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적과 동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믿을 국가도 없고요. 그래서 이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러시아에 또 다른 위협이 있습니다. 이 러시아는요, 핵이 굉장히 핵 전쟁 능력이 상당합니다. 푸틴은 시리아와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 기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겔 38장의 전쟁입니다. 아랍 진영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용 탄두가 사용할 수 있는 탄두가 1600개입니다. 그리고 전체 탄두가 4480개. 여러분 숫자만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죠. 한 개 탄두면 한 우리나라 정도 하나 초토화시킬 수가 있을걸요. 그리고도 남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용 탄두가 2104개, 그리고 전체 탄두가 4804개입니다. 러시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러시아가 핵미사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미국보다 유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러시아는 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미국은 빈털털입니다. 금이 없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에 굉장히 많은 천문학적 부채를 지고 있는데 뒤로 나자빠졌을 경우에는 동반 침체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국가가 돈을 못 갚겠다 하면은 그러면 채무 국가가 그러면 채권 국가도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떡합니까? 지금 영국이 저렇게 빠져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유럽연합에서 너무나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지고 있고 물론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슈도 있겠지만 많은 나라에 미국이 부채를 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러시아에 가장 많은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못 갚겠다 하면은 같은 동반 침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 미국 할 것 없이 은행 붕괴는 금방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지 소로스가 아시아의 금융위기를 조작했던 사람이 바로 조지 소로스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죠. 조지 소로스가 10개국이 유로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스 국가의 경제 위기, 그릭시트보다 러시아가 유럽에 더 큰 위험이다. 영국의 그릭시트보다 오히려 러시아가 유럽에 더 큰 위협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그만큼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채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굉장한 위력을 적어도 에스겔 38장에 예언될 만큼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세계 밀 수출에 보니 세계 4위입니다. 그리고 곡물 수확의 2위입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화 대비해서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급락하면서 러시아 곡물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밀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유럽의 수출을 할지 말지 유럽의 먹거리를 러시아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 한반도로 둘러싼 국제 정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경제구조가 100%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수출이 막히면 망합니다. 중국에 제일 많이 수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미국에서 계속 지금까지 압력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드를 배치를 하게 되면 이 배치를 했을 경우에 사드가 어디를 향하느냐 하면 중국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의 제1수출국인데 중국을 비위를 거스르면 안 되는데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사드를 배치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드가 바로 중국을 겨냥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계속 협박해 왔습니다. 만일에 사드를 배치하면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오래전부터 사드 배치를 놓고서 논의해 왔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미 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위한 한미 공동 실무단이 출범했습니다. 이 북한이 말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도 여러분 사실은 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까닭없이 김정은이 저렇게 날뛰지 않는다는 사실만 아시기 바랍니다. 실무단이 출범했습니다. 빌미가 되는 거죠. 북한이 계속 위협이 되니까 사드를 배치하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북한을 견제하자. 여러분, 우리의 적은 우리의 동포가 아닙니다.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적은요, 더 큰 나라들입니다. 이런 말 정말 죄송하지만 강대 국가들이 우리의 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이나 남한이나 사실은 약한 국가들 틈새에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하고요. 또 우리 민족이 틈새에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강대국가 틈새에서 고통을 받아왔어요. 이스라엘처럼. 그래서 우리는 약소국가의 위치에서 개발도상 국가라고 우리가 자처하면서 얼마 안 있으면 강대국가에 진입할 수 있었고 하리라고 예상했지만 좌절됐죠. 강대국가에는 아예 입성 못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어요. 한국에 공급하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6.25 동란을 겪고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 한국만큼 전 세계적으로 문화가 발달되고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회복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전쟁 후에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의 모든 계획 가운데서 프로그래밍 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잘 키워서 잡아먹는다. 그게 IMF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 강대 국가들 틈새에서 숨도 함부로 쉬면 안 돼요. 누가 대통령이 되건 상관이 없습니다. 외세로 말미암아 침략을 당하지 않은 것뿐이지 실제로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침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빈발한 도발은 미국의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군사력 증강에 빌미를 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동아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측면 좋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요, 자국의 세를 확장하는 입장에서 군사력을 계속해서 증강하는 겁니다. 북한과 남한이 서로 대치된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나눠진 것이 소련과 미국이 합의하에서 나눠진 거잖아요. 우리가 원해서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렇게 반대했지만 나눠졌잖아요. 강대 국가의 수탈입니다. 국방부가 밝힌 사드 레이드 체계 전자파 유해 범위입니다. 각종 전자기기가 부착된 항공기는 최대 5.5km 이내에 들어올 수 없고요. 사람도 평지를 기준으로 해서 100km 이내로 접근하면 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우라늄 광산 개발이 이루어지고 우라늄 농축과 그리고 재처리 시설 그리고 차체적인 핵무기 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핵무기 모든 처리하는 시설 우라늄 농축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저절로 되어지는 일입니까? 싸울 수 있도록 양쪽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남한에는 사드를 배치하고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게 하고요. 미사일 역시 1980년대 이집트로부터 소련제 스쿼드를 도입해서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꾸준하게 독자적인 기술력과 생산 체계를 완성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냥 협박 갖고 그렇게 하지만은요, 북한은 어느 정도는 적어도 우리보다는 더 핵무기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능이 좋아진 신형 방사포,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한의 방사포는 뭐냐면 지난번에 연평도에 막 쏟아부은 것이 그게 방사포거든요. 성능이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기를 수입하는데요, 아이언돔이라든가 이스라엘로부터 무기를 수입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원거리 공격에 가능한 것들인데 방사포 같은 것은 가까운 거리요, 원거리 말고요. 그런 가까운 거리에 퍼붓는 것이 바로 방사포입니다. 근데 우리는 엉뚱한 거 수입을 하죠. 우리에게 불필요한 그런 무기들을 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외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의 방사포는 이전보다 더 낮게 그리고 더 멀리 분당 100발을 쏠 수 있다. 1분당 100발을 쏠 수가 있어요. 북한은 남한보다 무려 30배가 많은 방사포 5,500문을 전방지역에 현재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 방사포는 트럭에 발사관만 여러 개 갖다 붙이면 만들 수 있는 재래식 무기입니다. 김정은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해왔던 것이 바로 저 신형 방사포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 방사포는 전방에서 남쪽으로 쐈을 때 90km 수도권까지만 도달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개발된 신형 방사포는 거리가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대 200km까지 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방사포가 평택과 오산 미군 기지가 있어요. 거기까지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시,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청, 계룡대, 대전까지 가네요. 그리고 동해 해군 함대까지 도달합니다. 대전까지는 적어도 저 신형 방사포가 가는데 그것이 벌써 5,500문을 전방지역에 배치를 해놓고 언제 쏘느냐는 그들의 마음에 달려있죠. 그런 위대한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도 안전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은 놀라운 기적이며 축복입니다. 네. 만일에요, 이것이 수천 발이 한꺼번에 날아오기 때문에 발사되고 나면은 그 수천 발을 막을 재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언돔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이 날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이 예를 들어서 가자지구라든가 그런 곳에서 아랍인들이 쏘는 그런 무기들을 아이언돔을 사용해서 공중에서 격파를 시킵니다. 이것은 한 개씩 날아오기 때문에 격파가 가능한데 이것은 1분당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분당 아까 몇 개라고 그랬죠? 100발? 한꺼번에 날아오기 때문에 막을 재간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소형 핵탄두까지 개발이 되었다면 말이죠. 여기에 신형 방사포에 탑재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남한의 사람들을 살상시킬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차오량 중국 인민해방국의 공군 소장입니다. 국방대학 교수죠. 이 사람이 말한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수십 년 동안 무상 원조를 통해 북한을 도와줬는데도 북한은 오히려 중국을 괴롭히고 있다. 중북 관계의 관건은 북한에 있다. 중국은 북한의 태도를 바꿀 수도 없고 바꿀 생각도 없지만 지금처럼 중국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은 핵 문제를 핑계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해서 중국의 불만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사드 배치를 통해서 중국과 한국의 경제적 밀착을 떼어놓으려는 속셈이 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차오 소장은 특히 한반도 긴장 상태가 미국과 김정은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번씩 그런 군사적인 도발을 하는 건 말이죠. 뭘 믿고 하느냐? 뒤에서 미국이 봐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군사 긴장을 틈타서 동북아에서 세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처럼 말이죠. 우리 한국 아시아 쪽에도 그렇게 해서 세를 강화하고 있고 김정은은 미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핵실험에 몰두하면서 계속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가 오히려 김정은 체제의 결속만 강화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죠.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미국의 양보와 그리고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맞바꾸려는 자국의 국익을 위한 외교적 전략입니다.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서로 어떤 경제적으로 있잖아요. 이익을 따라서 맞바꾸기 위해서 한편에서는 물러나기도 하고 전진하기도 하고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들입니다. 러시아가 북한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미국으로부터 시리아에 대한 휴전 협정 등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엔 결의안을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세가 군사적 강권을 휘두르며 외세가 김정은도 알고 있죠. 전쟁과 재난을 서슴없이 강요하고 있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앞으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여 힘의 균형을 이룩하는 것 뿐이므로
국가 방위를 위하여 실전 배치한 핵탄두들은 이모의 순간에 쏴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핵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김정은입니다. 우리나라는 핵을 왜 보유할 수 없었던가? 박정희 대통령이 핵 능력을 가지려다가 암살되고, 그리고 그동안에 미국과 핵 협정을 했습니다. 못 만들도록. 지금까지 못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핵 우산을 쓰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에서는 말이죠. 다른 그런 강대 국가들의 지원을 통해서 러시아나 아니면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과 연계되어서, 그리고 또 미국이 봐주기 하면서 북한은 계속해서 핵 개발 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 앞에 노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차이는 상관없이, 자, 북한은 현재 실전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탄저균, 패스트균, 그리고 천연두 등의 13종, 13종의 생물학 작용제를 10군데 시설에 최대 5,000톤가량 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생물학 무기가 마지막 때 군사 무기 이상으로 무서운 건데, 이걸 사용을 합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유하고 있어요. 생물학 무기 보유는 미국과 러시아 이어서 세계 3위랍니다. 저는 이것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생물학 무기가 세계 3위예요. 실제 북한은 지난해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등에서 방사성 물질을 뜻하는 핵 배낭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무력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물학 무기는요, 어떻게 인간들에게 작용이 되느냐 하면요, 인간이나 동식물의 질병을 일으킵니다. 이 생물학 무기는 미생물과 동식물, 그리고 미생물에서 추출 생산된 독소를 무기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물학 무기라고 합니다. 주로 포탄이나 미사일의 탄두에 실어서 날려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직접 와서 살포하지 않아도 핵탄두나 이런 데 실어서 보내서 한 지역에 그 살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살포되는 세균, 바이러스 등으로 다른 생물, 모든 생물체, 사람을 비롯해서 동물까지 무력하게 만드는 역할을 이 생물학 무기는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나중에 중앙아시아에서 만일에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대부분의 전략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핵탄두를 이스라엘은 200개 이상 가지고 있어요. 가용성 핵탄두가 200개라면 실제로 가지고 있는 핵탄두는 400개가 넘는 걸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로 에스겔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것은 핵탄두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국가들이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 생물학 무기, 케미컬 웨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생물학 무기와 이런 군사적 정밀 무기가 같이 사용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국제법으로 이 사람들을, 짐승들을 대량으로 살육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개발, 연구, 무슨 목적이든 간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데,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방어용 목적으로, 심지어는 미국의 CDC라는 곳은요, 질병 예방 치료센터입니다. 모든 의료 기기와 의약품을 감시 감독하는 기구가 CDC인데, 그 기구에서 사실은 이런 무기들을, 생물학 무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나쁜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생물학 무기는 살포될 수가 있습니다. 나토의 생물학 전쟁 방어에 관한 책자에 생물학 무기를 사용될 수 있는 병원체 39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적어도 40여 종의 생물학 무기가 앞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물학 무기가 사용되었을 때 낮과 밤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과거에는 전염병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염병이 바로 생물학 무기로 사용되는데, 과거에는요,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으로
사람이 이사 가거나 했을 때 사람이 옮겨가면서 다른 지역에 전염을 시켰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지역이 제한이 됩니다. 인간이 가는 데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탄두에 실어가지고 핵탄두에 실어가지고 보내버린다든가 이런 기계에 실어서 무기에 실어서 보낼 때는 어느 지역이든지 지구 반대편이라도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전염병이 이런 생물학 무기가 낮과 밤으로 흘러간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1편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5절 6절 우리가 다 함께 봅니다.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홍백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물론 주는 겁니다. 낮과 밤으로 흘러가는 살과 연병, 전염병이죠.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아니할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는 공마국 전쟁을 설명하면서 피와 역병에 대해서 역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역이라는 것이 바로 역병입니다. 플레이그인데 이것이 바로 생물학 무기입니다. 에스겔 38장 22절에 에스겔 또한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지만 에스겔 또한 마지막 때 생물학 무기가 사용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그 누박동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것은 냄새나 형태가 없습니다. 적진에 침투시킬 수 있는 화학제, 세균제입니다. 생물학제입니다. 이런 세균, 생물학을 이용한 생물학 무기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북한이 왜 선호하느냐,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합니다. 이것을 개발하는데. 그래서 비용은 적으면서 효과는 많아요. 많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으니까. 그럼 김정은이 남한을 초토화시키면 이것을 사용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나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안 할 수도 물론 있고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예?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잖아요. 낮과 밤이 흘러가도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주셨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부러 봤는데 분당이 그 제목이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분당에서 바로 이 생물학 무기가 사용되면서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분당을 폐쇄시키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아비규환이죠. 그런 전염병에 대해서 그런 영화가 나오는 것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화들도 간혹 한 번씩 보십시오. 참고가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참고 삼아서 어떤 데는요 보면 그 영화를 보면서 머리가 막 아파요. 그래도 막 참고 봅니다. 왜냐하면 은연중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으려면 머리가 얼마나 빡빡 아프겠어요. 그래도 시대를 알아야 하니까. 저도요 은혜 설교 말씀만 하면 참 좋겠습니다. 늘 소원이 그건데 그 말만 전하면 제 사명이 아니잖아요. 좋은 말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것들이라도 보고 듣고 하면서 분별하시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예언된 말씀들이 깨달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자, 냄새나 형태 없이 적진에 침투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 무기 탄저균이 여러분 아시죠? 우리 몰래 미국에서 탄저균이 미군 부대로 배송된 거 아시죠? 페드엑스인가를 통해서 경고 허가도 없이 탄저균. 예를 들어서 이 탄저균이요, 이것도 생물학 무기죠. 100kg이 서울상공에 살포되면 몇 명이 죽느냐? 시민 300만 명이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에 폭발이 일어나서 유출되면 오랜 시간 동안에 아주 광범위하게 생명체들을 변질을 시킨다고 합니다. 괴물로 만드는 겁니다. 변종시켜버립니다. 아주 무서운 탄저균. 그것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북한에 의해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아군, 미군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그리고 신문에서 엄청 떠들었죠.
그거 탄저균 때문에 떠들다가 그때 뭐가 일어났죠? 사스 아니고 지난번에 작년에 한참 유행했지 않습니까? 예, 메리스. 그래서 탄저균이 쑥 들어가더라고요. 이것도 전략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탄저균이 지금 현재 미군 부대에 흩어져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마지막 읽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기도하고 아멘. 항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 밥 2번 먹는 것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끝나고 우리 따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시편 91편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실제적으로 이런 생물학 무기가 사용된 지점에 그 현장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은 암송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봉독합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전염병입니다. 생물학 무기입니다. 1000명이 죽어나가고 10,000명이 죽어나가도 너는 건들지 못할 아멘. 것이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시대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하여 우리가 울 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대를 향하여 이 민족을 향하여 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먹고 사는 인생과 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왕국 건설을 위하여 이 악한 세대를 위하여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